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션 8 저희 도시재생 현장 여건 개선 이슈와 과제, 센터 인력 수급과 성과 모니터링, 좀 현장 계시면서 현재 좀 고충이 있는 그런 사항들 이슈를 현장에 계신 전문가분들, 또 우리 지원기구 박사님들하고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고 논의하고 하는 세미나지만 좀 편안하게 저희 말씀 나눴으면 하고요.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발제 해주실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봉 센터장님, 예, 간단히 인사 말씀하셔도 되고요. 네, 별 말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전 녹화로 좀 해주셨는데 현재 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연재규 박사님 두 번째 발제 센터 인력수 관련된 내용을 발제해 주실 거고요. 서로 다 잘 아실 텐데요. 다음에 LH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이상준 박사님 토론 해주실 거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또 정태일 센터장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박정원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 세션 운영이 1시 반부터 3시 20분인데 두 분 발제와 3분 토론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소 우리 세미나에서 하는 거에 비하면 현재 예상하기로는 시간은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해봐야죠. 이게 또 온라인에서 하다 보면 생각만큼 또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봉 센터장님 30분, 그다음에 연재규 박사님 사전 영상 이런 정도 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 토론자분들께 10분 이상 토론 시간 할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봉 센터장님 먼저 첫 번째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논의할 순서는 소론에서부터 발제 함의까지 총 5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 2장부터는 도시재생 사업의 늘 사업의 목표, 3장은 성과 지표를 구축하는 내용, 그리고 4장은 선도 사업의 성과 보고 사례,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결론적인 발제 함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론 부분은 저희가 도시 선도 사업을 성과 보고하는 사례를 탐색하는 그런 배경과 목적이 되겠는데, 일단은 도시재생 사업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1차 선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년 전에 종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뉴딜 사업이 처음 시작되는 되었던 사업들이 종료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또 이게 의미 있는 도시재생 4.0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성과를 평가해서 성공 사례를 전파를 해서 향후에 어떤 우리 도시재생의 기술 개발에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러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의 완료 사례를 탐색을 통해서 이 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제도 개선의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어떤 지표 개발의 배경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성과 활용의 문제를 보자면 이게 모니터링 체계를 각 지자체에다가 전파를 한 것이 2020년도 시점입니다. 그래서 선도 사업의 성과 지표를 사실은 선도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러이러한 성과 지표상으로 진행될 것이니까 이런 성과를 내어달라, 이렇게 미리 만약에 이것이 공유가 되었다면 좀 의미 있는 사업이 진행이 되었을 텐데, 이 선도 사업이 성과 지표에 따라서 절차나 방법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정작 사업 어떤 다른 목표에만 이렇게 해서 성과 달성 목표가 소홀히 진행이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성과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2020년도에 배포된 그런 그 성과 지표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제 2019년서부터 시작된 그 미중유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성과 지표 같은 거는 구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제를 하면서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 지표가 드러난 상태에서 성과 보고를 자료를 구축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한 선도 사업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 성과 모니터링 방안으로 성과 지표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2020년 이전에 진행된 사업, 그러니까 즉 2017년, 18년 이런 것도 이제 성과 지표가 20년도에 배포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은 지금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성과 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하든지 보완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본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2장에 있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거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밑에 있는 핵심 내용만 쭉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지금 도시재생은 선도 사업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시점에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지원 법률이 생겼고, 그리고 그 뒤부터 이제 지금 현재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됐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선도 지역 선정 당시에는 도시재생의 성과 지표가 이제 마련돼서 공표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뉴딜 사업의 진행 방향은 큰 틀에서 목표를 보면 주거 복지, 삶의 질 향상, 도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큰 4가지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3대 추진 전략, 그리고 5대 추진 과제,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인 틀에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성과 지표라고 하는 것은 도시재생의 목표에 집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성과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이제 체계는 처음에 우리 뉴딜 사업 선정하던 때하고는 많은 이제 그 발전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규 선정을 하려면 이제 처음부터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처음부터 성과 지표에 충실하게 가도록 하는, 그러니까 목표 설정 당시부터 어떻게 하면은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사업의 어떤 선정 지표로 삼아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0년도에 개편된 안을 보면 여기서 이게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예를 들자면 전반적인 성과 지표를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을 집어넣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역시 진행되는 내용인데요. 실현 가능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정성적, 정량적 이렇게 세밀하게 지금 현재는 사업 선정 당시부터 이런 걸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그 각 지자체라든가 도시재생 사업 주체들이 갖춰야 되는 이런 그 배점 기준을 두어서 이것이 역시 향후에 적실한 성과 지표하고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것이 2020년도에 개선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속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거버넌스 부분, 활성화 계획 부분, 단위 사업 부분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배점 기준을 두어서 세밀하게 아주 잘 마련이 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사업 신청 당시부터 성과 목표의 적실한 핵심 전략을 도출해서 이런 것을 성과 지향을 도시재생 사업의 목표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 현재의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현재의 체계에서 살펴보면은 역시 인과관계도 도시재생의 쇠퇴 원인과 인과관계를 두어서 도시재생의 성과 목표하고 연결이 되도록 지침을 개발한 것이 현재 성과 지표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각 지자체에 배포되었던 성과 지표에 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자면 뉴딜 사업의 4대 정책 목표에 부합되는 지표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주거복지, 삶의 질 향상, 도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사회 통합 이 4가지 카테고리에 적실하게 지금 개발이 되어서 배포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이것을 DP를 구축을 하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구축하고 또 그것을 매년 있었던 성과를 지금 현재는 보고를 하도록 그런 체계를 지금 마련을 해서 이 내용의 속에는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이 있고 또는 중앙정부나 아니면 기타 지자체에서 배포하는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그 세 가지 방식을 직접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이제 지침이 하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년도부터는 이것을 순차적으로 구축을 해라.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이 그 이전부터 2016년도 선도 사업이 2015년부터 선도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4년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타임 갭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정책 목표 3장으로 넘어가서 성과 지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부분에 있어서는 거점 공간의 만족도가 이제 처음에 생기기 전에 한번 하고 그다음에 생기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한번 하고 이런 형태로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용자 수 변화율, 목표 대비 빈집 정비율, 뭐 무슨 주거급여 대상, 공공주택 공급수 변화율, 이런 것들은 사업 착수 시점과 사업 완료 시점에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그 지금 변화율을 예측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변화율을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지표로 볼 수가 있겠고요. 도시 활력 회복은 민간 투자, 유동인구, 그 다음에 어떤 상권의 매출액, 그다음 첨단 기술을 적용한 것, 이 중에서는 이제 나머지 것들은 정량적 지표라고 볼 수가 있다면 첨단 기술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로 이렇게 돼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일자리 창출 부분은 창업 건수, 고용자 수 변화율, 종사자 수 변화율, 도시생 일자리 수 변화율 해서 전부 4가지 지표가 다 정량적 지표로 구축이 되어 있고,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 정도 변화율, 소통 정도 변화율, 또 무슨 신뢰감 정도 변화율, 소속감 변화율 해서 이것도 정성적 지표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2020년 배포된 성과지표의 그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어떤 전반적인 인프라 시설에 대한 기준도 제공을 했고, 그래서 세부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이 거점 공간 변화율이라든가 이용자 수 변화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것을 지금 현재 2020년도 당시에 선도 사업의 2015년 16년도 지표를 소급해서 구축하기가 어려운 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령 이것을 어떻게 추측을 해서 소급해서 한다 하더라도 코로나 시대에 이용자 수라고 하는 것을 뭐 문 닫고 뭐 1년 있어라, 뭐 몇 개월 있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놨던 상황에서는 이게 구축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지침 하달된 그런 어떤 성과 지표의 세부 내용들이 정량적 지표는 해당 시점에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작성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뒤에 설문조사 내용, 거점 공간 이용자 변화율도 구축할 수 없었다는 부분, 그 다음에 공급 부분도 소급하여 작성할 이 부분은 소급해서 그나마 작성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도시 활력 회복 부분에 가서는 역시 유동인구, 주요 상권의 매출액 변화율,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권정보 시스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상권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유동인구를 조사를 할 수가 있지만 2015년 16년도 당시까지는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 2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어떤 사이트 리뉴얼을 하면서 좀 과거 자료를 이렇게 소급해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없애버리는 바람에 제가 공단에 그거 가지고 항의도 했었는데, 좀 바보같이 구축을 하는 바람에 아주 이거를 구축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설령 이게 유동인구라든가 상권 매출액 변화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것이 변화가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이제 일자리 창출 부분인데, 역시 민간 창업 부분은 아무래도 경기 자체가 위축이 되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이게 도시재생 지역에서의 창업이라고 하는 게 주로 소상공 형태를 띠든지 아니면 아이디어 창업 형태를 띠는데, 이렇게 사람의 소통이 원활하지 그런 못한 시대의 창업은 역시 그 성과가 드러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책 목표인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 부분에서도 공동체 인식, 참여, 소속감, 소통 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빈번하게 서로 어떤 모임에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야지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성과를 드러내기가 어려운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 페이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소급해서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이 네 가지 도시재생의 목표에 대한 지표에 대해서 어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운용이 상당히 어려웠던 성과 지표를 한 장으로 살펴보자면, 거점 공간 변화율, 뭐 그다음에 거점 공간 이윤자 수 변화율, 유동인구 변화, 상권의 유동인구 변화율, 민간 창업 변화율, 그다음에 공동체 협력 사회 통합, 이런 것들은 구축하기도 어렵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성과를 드러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도 사업의 성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공주시 도시재생을 이렇게 쭉 여기서 실무자로 있으면서 제가 이제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 그리고 여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것은 선도 사업을 통해서 도시의 몰라보게 활력이, 일단 유동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몰라보게 활력이 드러났다, 도시적인 성과가 분명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작 성과 지표를 구축해서 이것을 선도 사업의 사례로 우리가 도시재생의 어떤 향후 발전 방향으로 이것을 끌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거점 공간 만족도 변화율에 대한 대체적, 이것을 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체해서 이렇게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행사들을 했냐, 이거 레지던시 공간은 우리가 이제 주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공간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몇 번 진행을 했느냐, 뭐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대체해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다고 하는 거는 뭐 예산 뒷받침도 있었겠지만 참여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것으로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관람객이 거기서 다행히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이름을 다 적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 전에도 거기에 그 배치된 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 레지던시 공간은 거점을 구축을 해서 문화 관광진흥과에다가 이거 이월을 시켰는데, 그쪽에서 이제 여기 기관제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인원자 숫자를 전부 다 업무일지 작성을 하느라고 전부 다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여기 그 어떤 출입자들의 이 정량적 지표를 저희가 도출을 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몇 명이 방문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숫자를 협조를 구해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연도별로 우리가 이제 이쪽에 어떻게 하면은 도시재생의 성과가 드러날 수 있을까, 이런 걸 봤을 때 여기가 상당히 쇠퇴되고 낙후된 지역인데, 우리 이재호 교수님은 와보셔서 하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낙후된 지역인데, 그런 지역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활력이 있었느냐, 이걸 증빙을 하기 위한 자료로서 건축 허가율, 인허가율을 우리가 이렇게 쭉 그 시청에서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로 이 지역이 이렇게 건축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이거를 대체 성과 지표를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허가 누적 지수를 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별로 이렇게 쭉 건수별로 저희가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이렇게 쭉 이 지역에 변화가 있었던 것을 타 지역하고 사실은 비교를 해서 보냈어요. 타 지역이 얼마 정도 올라갈 때 이 지역은 좀 더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이 지역의 어떤 활력 지표로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거점으로 조성을 했었던 공주 하숙마을의 운영 지표, 이거는 이제 저희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게 우리 데이터가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방문객 숫자, 숙박객, 매출액 이런 내용을 대체해서 제출을 했고 이게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상당히 그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이다가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제한 조치 뭐 이런 것들이 거듭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현재는 좀 줄어든 그런 거지만 아무튼 거점 조성하고 난 이후로 이게 활력의 어떤 지표로 저희가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숙박객 현황도 역시 그 같은 지표로 제시를 했고 매출액도 활용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은 저희가 운영한 어떤 하숙마을, 그 마을 해설사, 현장 지원센터 이런 직간접적인 어떤 지표를 갖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가장 곤란했던 부분이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에 대한 어떤 도시재생 성과 지표를 대체 지표로 제시를 하는 것이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도 못해서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한 것은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우리 주민공모 사업에 공주시 단체들이 참여한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다가 지금 현재 와서 올해 이제 2020년도에 상반기에 하게 되니까 우리가 15개 팀을 뽑는데 45개 팀이 지원을 하게 돼서 이게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참여도가 이렇게 증진이 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제 대표 지표로 저희가 제시를 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하숙마을이라든가 주변의 거점에서 행사를 몇 번을 개최를 했느냐 이런 정량적 지표를 이렇게 제시를 해서 그 다음에 테마가로 골목길에 얼마나 많은 연도별로 방문객이 왔느냐 이런 부분을 2018년 이전 자료는 저희가 구할 수가 없어서 19년도에 정점을 찍고 20년도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지표들을 저희가 구해서 했고 또는 정책목표의 2번, 4번의 공통 항목으로 하는 어떤 홍보 부분 저희가 홍보를 얼마나 더 많이 하게 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소식지 발간 또는 유튜브 채널, 동영상 촬영 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쭉 그 성과 지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 채널을 확장했던 내용 부분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과 지표로 제출을 했고 그래서 이 공주시에서 선도 사업 사례를 성과 보고를 할 때 당시에 사실은 국토부의 모니터링단이 와서도 그분들도 상당히 난관에 뭐 의견을 주실 때 상당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뭔가는 이게 의미 있는 성과 지표를 국토부에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저희가 대체된 성과 지표를 보면 방문객 수, 뭐 매출액 변화율, 뭐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운영 횟수, 건축 인허가 변화율, 공시지가 변동률, 테마가로 뭐 방문자 수, 뭐 홍보물 발행 횟수, 그 다음에 직접 고용 인원, 프로그램 인원, 또 그 다음에 뭐 주민공모사업 참여단체 수 이런 것들로 대체 지표로 보완할 수밖에는 없었다. 그래서 이상의 어떤 그 사업 착수 시점부터 성과 보고 자료를 구축이 필요한데 그때부터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거점 설치 이전부터 직후에 어떤 이용객 조사 등등이 이루어져야 되고 편의시설 주변 이런 것들이 구축하기 이전 이후 시점부터 유동인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아무튼 뭐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이에 따른 어떤 적실한 성과지표 개발도 이제 필요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사실 선도 사업 저희가 이번에 대체 지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 그 선도 사업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선정됐던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배포된 성과 지표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처럼 자료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인 어떤 성과 지표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는 성과 지표가 이렇게 대체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의 4가지 목표에 부합되는 그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들을 발굴해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제가 발제를 하게 된 그런 함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뭐 저희 뒤에서 토론자 분들께서 말씀을 또 다양하게 뭐 해 주시겠지만
코로나 시국에 사실 뭐 정말 쉽지 않은데 뭐 진행하면서 그 애 많이 쓰셨던 것 같고요. 뭐 저도 뭐 현장에 조금 뭐 관여도 하고 있고 뭐 그런 또 이런 그 선도 지역의 성과 모니터링, 종합 성과 때문에도 좀 참여를 해봤는데 뭐 제가 이렇게 참관했던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애도 많이 쓰였고 대체 지표도 잘 또 만들어 주셨고 뭐 그런 것 같네요. 이런 게 다시 조금 우리 국토부 또 뭐 국토연구원 이렇게 좀 그 지표 개발과 모니터링 쪽에 좀 활용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 노국장님 그 두 번째 발제 자료 사전 녹화 준비된 거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번 교수님께서 호스트 변경 가능할까요? 제 쪽으로. 아, 호스트 변경요? 네네. 저한테 호스트가 뭐 어떤 여기 이름점에 이름 옆에 보면 이제 점점점 3개 작은 거 뜨는데 예. 눌러지질 않는데. 잠깐만요. 아, 여기 있네. 네. 뭘 바꾸면 될까요? 이름 바꾸기? 아니 호스트 변경 아니 호스트 바꾸기 있으실 거예요. 없는데. 잠깐만요. 제 이름에 옆에 없어요. 그런 게. 어디서 바꾸나요? 상가자에서 바꾸나? 아, 그러네. 상가자에서 있네요. 네네. 더보기. 드린 권한을 반환하고 싶지 않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뭐 이거 다룰 농담입니다. 줄을 몰라서. 네. 누구한테 넘겨야 되나요? 제 쪽으로 노유정 이름 앞으로 넘겨주시면 되세요. 아, 노유정님. 네. 찾고 있습니다. 이름. 아, 유정로. 네. 호스트 만들기. 예, 변경하겠습니다. 예, 네, 변경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개드립니다. 자,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자의 이사 유인입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447곳의 도시재생 사업지가 생겨났고요. 이와 더불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중간지원 조직 근무자의 규모도 매우 증가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고도의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고용의 불안정, 열악한 처우,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 등으로 전문 인력들이 다른 직종이나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문 인력의 잦은 이직은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전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격 요건을 낮추어서 인력을 확보하게 되니까 결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중간지원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같은 주제로 그동안에 많은 연구가 있었고 학술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직 의사 요인을 실증 분석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론 및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이직과 이직 의사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직과 이직 의사는 시되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이직하려는 의도가 실제 이직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실제 이직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직 의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의 이직의 개념은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자가 스스로 다른 지역의 센터로 이직하거나 아니면 도시재생과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는 조직 외부로의 자발적 이직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이양 로직의 회계 분석을 사용을 했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정 문항을 동석변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현재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이다. 다른 센터로 이직을 하거나
따지면 도시재생이 아닌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는 그러한 이직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항은 다른 센터에 자리가 있을 경우 현재 수준의 수입이나 복리 수준 정도라도 옮길 생각이 있다. 이 질문을 이직의 의사가 있지만 그래도 다른 직종이 아닌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하는 중간 지원 조직에서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나 현재 센터에서 이직할 의사가 있다를 측정하는 문항이고, 세 번째 마지막 문항은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직장이 있다면 도시재생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직할 생각이 있다. 세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의 전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이 아닌 다른 직종으로 이직할 이유는 무엇인가를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 변수들은 앞서 선행 연구에서 정리되었던 직무 관련 요인, 보람과 성취감, 복리 후생, 임금, 업무량, 승진 기회,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근무 환경들이 투입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구학적 특성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센터의 특성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본 연구를 위해서 2020년 4월에 방역센터를 제외한 전국의 기초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의 상무 팀장과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비상근직 형태의 센터장과 지역활동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연구의 목적이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자의 이직 의사 요일을 파악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비상근직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상근직의 센터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은 전반적인 운영이나 직원들의 복무관리 등을 담당하는 관리자 또는 중간 관리자로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자를 대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배포한 설문지 중에서 도시재생 분야 경력이 짧은 6개월 미만의 설문을 제외하였는데요. 도시재생 분야의 경력이 짧은 경우에는 업무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도시재생 직무와 관련된 이직 요인의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학적 특성과 센터 특성입니다. 총 도시재생 경력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이 6개월이고 최대값이 139개월입니다. 다소 표준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센터의 상근 근무자 수가 가장 적은 경우에는 1명, 많은 경우에는 7명이었고요. 비상근 근무자 수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고 최대 5명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근무자들이 대학교 이상의 최종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석사 수도 30% 정도의 비율로 고학력 근무자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63.7% 정도는 도시재생 분야를 전공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직전 근무지에서의 업무 분야도 도시재생과 관련이 없는 분야가 58.9%로 많은 절반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율에서 예상되는 부분은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하는 직종이 새로운 직군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 운영 방식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민간 입찰과 행정 지경이 전체의 89%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를 했고요. 기초센터, 그 다음에 현장과 기초를 같이 하고 있는 센터도 있고, 절반 정도는 현장지원센터에서 회의를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설문의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선택적 요인 분석과 크롬과 알파 값을 분석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요인들이 선택적 요인 분석을 통해서
상사와의 관계나 동료와의 관계는 하나로 통합이 돼가지고 조직관계라는 새로운 요인으로 명명하였고요. 근무 환경은 센터 환경과 사무 환경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설문의 신뢰도는 크롬바 알파 게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초 분석 결과입니다. 기초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업무량 부분은 역설문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응답값이 높을수록 업무량이 많다, 업무 부담이 많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문의 척도는 5점 척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복리후생, 임금, 업무량, 승진 기회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승진 기회 같은 경우에는 평균값이 2.55로 8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자들이 한시적으로 고용된 계약직이라는 점에서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추측이 되고요. 업무량의 경우는 도시재생지원센터 특성상 반복적인 서류 작업이 많고 주로 야간에 주민 역량 교육 등이 많아서 업무 부담이 반영된 결과로 좀 추측이 됩니다. 복리후생과 임금 또한 낮게 나타났습니다. 도시재생 분야와 관련된 일반 회사에 비해서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복리후생과 임금, 센터 환경, 사무 공간 등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 좀 표준 편차가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까 고민을 좀 해보았는데요. 기초센터에 비해서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노후된 사업지 내에 위치해서 주변 환경들이 좀 열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복리후생이나 임금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경이나 민간 위탁과 같은 운영 방식에 따라서 또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또 수탁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서 각각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다음은 요인과 특정 점수 간의 차이 분석입니다. 팀테스트와 분산 분석을 실시했는데요. 눈에 띄게 차이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복리후생은 민간 이탁이 2.09, 행정지경이 2.87의 응답을 나타냈는데요. 민간 이탁이나 행정지경 모두 평균 이하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만 민간 이탁이 2.09로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이 매우 크고요. 임금에 있어서도 민간 이탁이 2.36, 행정지경은 3.25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임금은 행정지경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대체로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민간 이탁의 경우에는 평균값이 2.36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임금은 팀장과 코디네이터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요. 팀장의 경우는 3.25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코디네이터 경우에는 2.66으로 만족하지 않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량이나 승진 기회 같은 경우는 직급이나 아니면은 센터의 운영 방식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앞서 기초 분석에서 평균값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업무량과 승진 기회가 다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었는데 차이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내용은 모든 응답자가 대체로 업무량과 승진 기회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증 분석 결과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자의
이직 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개인적인 특성 그리고 센터의 특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의 분석 결과입니다. 보람과 성취감, 복리후생부터 해서 사무공간까지의 이 요인들은 5점 척도 설문의 평균값이 아니라 요인 분석에서 산출된 요인 점수를 사용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회귀개수의 보호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직 의사 확률이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변수의 값이 플러스로 갈수록 이직 의사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속 변수 3가지에 따라서 모형이 3가지로 요약이 되었는데요. 모형 1부터 3까지 이직 의사에 영향을 주는 표준화된 회귀 개수에 따라서 영향도가 큰 순서대로 좀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모형에 따라서 이직 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나는 현재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이다. 포괄적인 개념의 이직 의사에는 보람과 성취감, 승진 기회 같은 요인들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현재 수입이나 복리 수준이더라도 나는 다른 센터로 이직할 의사가 있다라는 모형에서는 첫 번째로 조직관계, 두 번째로 현 직장에서의 근무 경력 등이 나타났는데 복리후생은 모형 1이나 3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모형 2에서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직관계는 센터 내부에서 예를 들면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과 같은 센터 내에서의 조직관계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특히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담 조직의 과장이라든가 팀장, 그다음 전담 조직과의 조직관계도 포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형 3은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직장이 있다면 도시재생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직할 생각이 있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인데요. 첫 번째로 승진기회, 그 다음에 보람과 성취감, 조직관계 이 3가지 요인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모형 1부터 3까지 공통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승진기회, 보람과 성취감, 조직관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단기적인 개선 방안,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단기적인 개선 방안입니다. 현재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행정, 직영, 민간, 식탁 등 다양한 형태 운영에 따른 임금이라든가 복리후생 등 근무 여건들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위해서 일반화된 직급별 자격 요건과 그다음에 직급 및 경력에 맞는 임금의 수준과 그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의 모든 센터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을 채용하는 임금의 기준을 학술 용역 단가라든가 지방 공무원의 호봉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이러한 용역 단가라든가 호봉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인상이 되지 않는 지자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급여 인상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마중물 공모 사업에서 도시재생 전문 인력 채용과 청체계를 갖춘 곳에 선정이나 지원에 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행정 전담조직 간의 수평적인 직급 병렬 구조를 개선해서
원활한 의사결정과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의 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전문 자격 인증 제도를 운영을 해서 엔지니어링 기술 등급과 같이 경험과 전문성 수준을 객관화하고 등급화해서 전문성과 경력에 준하는 직업의 안정성, 보수, 그리고 복리 후 수행 등의 처우를 보장해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자님들의 의견을 전달받아서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의견 주신 세 분의 토론자님들과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국지역개발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뭐 중간에 진행이 뭐 쉽지는 않았지만 여기 최근 다들 그 온라인 통해서 뭐 회의나 이런 세미나 경험 많이 하셨겠지만, 네, 뭐 준수했던 수준 같습니다. 뭐 현장과 연결해서 하려다 보니까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자, 두 분 발제 진행이 됐고요. 그럼 이제 앞서 그 소개해드린 순서에 맞춰가지고 조금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시간이 저희가 지금 한 2시 30분이니까 한 15분씩 정도,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어쨌든 타이트하지 않게 그 시간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두 분이 그 지원기구에 계시고 정태일 센터장님이 또 그 실제 현장에서 그러면서 또 그 현장 센터하고 또 관련도 돼 있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전태일 센터장님 말씀을 한번 먼저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정태일 센터장님, 네, 잘 토론 들리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방금 소개받은 대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정태일입니다. 두 분의 도시재생 파트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두 분 다 도시재생 현업에 계신데 상당히 현장에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본 학술대회 이렇게 발표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이제 두 분 발표 중에서 먼저 이제 이봉 센터장님께서 발표하신 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추진 방향, 우리의 성과 지표, 그리고 성과 지표 구축에 대한 방안,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이제 우리 이제 이 센터장님께서 이제 잘 분석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를 또 검증하기 위해서 공주시 선도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 보고 사례도 또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마 저희들도 그러한 측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우리가 이제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항상 매년 2월 달이면 아니면 그 전부터 함께하는 사항들이 아마 성과 지표를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뉴딜 사업을 어떻게 현장에서 체감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성과들에 대한 관리와 시민들이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현장에서 성과 지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성과 지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재생특별법 뭐 24조에서 매년 이제 하도록 좀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도 바쁜데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것도 챙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담당 공무원분들,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우리 뭐 코디님들이나 아니면 센터장님 또는 마을 활동가 분들의 그런 노고가 그 안에 이제 묻어 있으리라 좀 보여집니다. 이제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 이제 매뉴얼 성과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이제 제시를 좀 해주셨었는데, 아마 그 성과 지표 안에는 그 4개의 목표가 있죠. 주거 복지, 그리고 이제 도시 활력 회복,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이제 공동체 부분, 이 4개 부분에 대해서 뭐 생활 SOC에 관련되는 그런 지표라든지 유동인구라든지 창업의 수, 뭐 빈집 정비, 이러한 성과 지표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현장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좀 일률적으로 좀 제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발표자분도 이제 우리 이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장 여건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유형도 다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전시는 모든 5개 유형 다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기반형을 좀 하고 있는데, 경제 기반형에 맞는 지표도 있고, 아니면 그 현장 주거지 지원형에 맞는 유형도 다 있는데, 그 현장 여건이라든지 주변 환경들이 따른 그런 성과 지표들을 좀 새롭게 좀 보는 게 좀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일률적인 성과 지표, 요거는 좀 각각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산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센터장님께서도 이제 제시했던 그 공주 사례를 좀 들어서 기존의 국토부에서 이제 제시된 성과 지표들을 이제 보완해서 대체된 성과 지표를 이제 제시하셨는데, 그 점은 뭐 저희들도 그렇고 아마 현장에서 좀 본받을 만한 특이할 만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저희 대전 도시재생지원센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의 이제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항상 활성화계획 항상 뒤편에 성과 관리, 모니터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2018년도부터 그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원도심 모니터링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4차년도 지금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연구원들의 그 한 2~3명이 거기 또 전담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만한 재원이 또 잇따르죠.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일부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만 위탁 용역을 통해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재원도 적어도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상당히 좀 들어간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희들 이제 모니터링 사업에는 국토부에서 제시했던 그런 그 성과 지표 뿐만 아니라 상주 인구, 유동 인구,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원도심에 피플 카운팅 기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설치를 한 10여 대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일 따라 그 유동 인구가 저희들 이제 데이터로 다 좀 보내져서 그걸 이제 저희들이 축적을 좀 해놓고도 있고, 우리 이제 이봉 센터장님 발표한 거 비슷하게 저희들도 작년 코로나 2월 25일이 대전이 이제 첫 코로나 환자가 나왔는데, 그 기점으로 상당히 유동 인구가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활동 인구라든지 또는 업종 현황, 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 매출액. 저희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카드사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좀 데이터를 저희들이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저희들 이제 그 증감을 좀 알아볼 수 있고요. 공시지가라든지 좀 공주에서 하셨던 건축물 인허가수 이런 것들을 원도심 도시 전반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도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7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지만 2018년도부터 그거를 좀 축적을 좀 해놨는데, 솔직히 현재 시점에서 건물의 플랫폼 건물이 지어지지 않고 아직 저희들이 신고지 하상과 마중물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를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마 그 성과 지표가 어느 정도 좀 그 결실을 좀 볼 수 있게 된다면 아마 그 시기는 저희들 마중물 사업이 준공된 이후 한 2~3년이 지나서야지 아마 그러한 결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봅니다. 종합해 보면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우리가 성과 지표 모니터링은 각각의 사업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 국토부에서 제시된 성과 지표를 좀 더할 건 더하고 감할 건 감해서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지표로 제시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좀 해보고요. 두 번째 우리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자의 이직 의사 요인 연구를 이제 연재규 박사님께서 좀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이제 연재규 사무국장님께서도 이제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근무자, 특히 이제 코디라든지 마을 활동가 이분들을 좀 대변하는 듯이
뭐 주제를 잘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잘 연구 잘 하셨고요. 뭐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발표에 따라서 우리 이제 전국에 약 한 400여 개의 센터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센터에 적어도 세 분, 센터장 포함해서 3분, 그리고 많게는 뭐 5명, 또는 이제 기초라든지 공역센터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의 그런 센터도 있지만 평균 잡아서 한 4-5분이 좀 근무하게 된다면 전국에 센터 관련되는 좀 인력은 약 2,000명 대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2,000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뭐 저도 대전광역센터의 센터장이지만 뭐 상근으로 있지만 저도 계약직이고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아마 계약직이고 비정규직일 것 같습니다. 불안정한 그런 고용 상태에서 짧게는 2-3년, 아주 길어도 한 5-6년 정도 근무하면서 현장이기 때문에 많은 보람도 갖게 되지만 뭐 그와 반대로 상당한 서러움과 피해를 또 한편으로는 겪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발표 논문에 대해서 뭐 모든 사항들은 다 동감을 하지만 좀 이제 그 발표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요인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를 좀 추가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저희들 이제 요인들을 아까 한 10개 가까이 이렇게 지금 제시해 줬는데 비정규직으로서의 불안한 고용이 아마 고용의 가장 큰 이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가 뭐냐면 아마 그 지역 주민과 그리고 또는 내부 센터 내에서의 갈등, 그로 인해서 거기서 아까 이제 뭐 보람을 찾는다고 했지만 보람에 거기 실망도 많이 갖고 뭐 좌절도 갖는 그런 요인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이제 연 박사님께서 좀 보완이 아니라 뭐 추후에 만약에 저기 하신다면 임자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으로서의 불안한 고용,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주민 또는 센터 내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가 돼가지고 좀 폭넓게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뭐 도시재생은 지속성을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지속성을 하기 위해서는 뭐 저희들이 일선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아마 그 가장 최일선에서 뭐 현장을 지휘하는 그런 운영하는 그 조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근무자들이 이직하지 않는 그러한 환경이 좀 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이제 연 박사님께서 발표한 이 논문들의 각각의 단기적인 장기적인 개선 방안들이 우리 도시재생 사업들에 대한 실행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선 방안들이 진짜 현장에서 실행을 해서 우리 근무자들이 앞으로 추후에 뭐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장기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태일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 주셨습니다. 뭐 본인도 일단 또 그 두 번째 주제는 직접 관련도 또 되신다고 말씀 주셨고, 첫 번째 일단 그 성과 관리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일단 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뭐 또 이해는 되죠. 그렇지만 현장 우리 늘 이야기하지만 도시재생의 그 지역 여건 현장은 굉장히 다 다른데 이 성과 관리 모니터링의 어떤 지표가 좀 일률적이다. 그거 좀 그 대전 내에서만 하더라도 되게 지역 간 편차가 있어서 부분들은 하신 것처럼 좀 뭐 대체 지표라든가 다양하게 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아마 또 다른 분들도 말씀 나누실 것 같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또 그 코로나로 인한 영향, 그래서 대전에서도 엄청나게 그런 그 지표와 관련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았던 부분도 말씀을 주셨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광역센터시다 보니까 광역센터에서 뭐 인력을 배치하고 또 예산을 좀 배분해서 그 성과 관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좀 해 나가려고 하는 뭐 그런 좀 현장 상황도 말씀 주셨고,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는 전국에 지금 관련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그 불안한 뭐 고용, 센터 내지는 주민과의 갈등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런 그 현재 집회의 조직 관계라든가 좀 복리후생 부분에 좀 있긴 한데 그 불안한 고용 부분은 아마 좀 논의가 좀 더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토론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저희 국토연구원의 박정원 센터장님께 좀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또 그 국토연구원에서 도시재생 분야로 우리 저기 제도화 과정 또 선도 지역이나 초기 과정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정책 사업을 또 관여도 하셨고 또 최근에는 그 뭐 도시재생 뉴딜의 시즌 2가 될지 또 다른 도시재생이 될지 어쨌든 그 국토부에서 좀 그동안의 도시재생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것과 또 여러 가지 훨씬 더 많은 저희 주제와 다르게 훨씬 더 많은 큰 주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정책 방향과 개선을 준비하는 또 국토부의 연구 과제를 또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박정원 박사님께서도 많은 말씀 주실 것 같습니다. 박정원 박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오늘 두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이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뤄주시니까 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훨씬 많이 도움이 되고 좀 현실로 많이 다가오는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냥 조금 생각나는 것들을 간단히 이제 각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종합성과평가라던가 이런 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특히 이게 이제 2019년 뭐 이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선도 사업을 했었던 지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이런 걸 우리가 해야 하나, 우리 때는 이제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이렇게 문서상으로도 이제 많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 이렇게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많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조금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기가, 물론 지원기구 있다가 이상준 박사님 지원기구에서는 아마 그런 민원이 더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저희한테도 약간 그런 질문이 많이 오긴 합니다. 이거 처음부터 이런 거 하라고 말 안 해줬잖아. 뭐 이제 이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뭐라 그러지,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에 이렇게 몇 번의 정책 변화가 조금 있었고, 사실 우리가 그동안은 재생 사업을 하면서 어떤 그 성과를 내고 이 사업을 실행하는 거에 이제 너무 많은 이제 이 러시를 하다 보니 사실 이 뭐 성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 이런 거는 좀 많이 놓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사업 수가 좀 많아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과연 이 도시재생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외부적인 시각에서의 어떤 이런 그런 궁금증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이제 뭔가 그런 것에 대한 객관화에 대한 필요성들이 이제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어찌됐든 이 사업을 뉴딜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어떤 모니터링이라던가 종합성과평가라던가 이제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긴 했는데 사실은 공주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앞단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 측면에서의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또 이제 이렇게 한번 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그동안 보완 사항들을 조금 앞으로는 더 그 성과평가에 대한 방식이라던가 이런 걸 좀 보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도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많이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조금 더 기본적인 사항이라 그럴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모니터링과 이 성과평가의 개념은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갈라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사업이 추진되는 그 종료 이전까지의 과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연차별로 추진을 하는 뭐 연차별 추진적 평가도 그 모니터링의 이제 아주 조그마한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업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이제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는 나타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연구자의 입장으로서는 이 사업 관리라고 통칭을 하고 그 사업 관리 안에는 사업 시작부터 추진되는 과정, 종료 이전까지를 모니터링의 단계, 그리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의 단계를 어떤 성과평가가 나타나는 단계라고 보여지고 이 모니터링의 과정들이
마지막에는 이 나오게 되는 성과평가의 단계랑도 연계성을 가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성과가 도출이 됐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브릿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구조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머리에 두시고 유념을 해주시고 어떤 이런 사업 관리에 대한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많은 현장에서라던가 담당자분들도 이거를 그렇게 굳이 이렇게 이렇게 가르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뭔가의 성과를 계속해서 원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의 어떤 성과라는 거는 한마디로 약간 업무 목표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성과가 아닌 걸로 뭐 이제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업무적인 어떤 그 달성해야 할 목표들과 실제적으로 사업이 나타나면서 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뭐 경제 사회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그 사업 시행 과정에서는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한 이런 평가 체계 같은 것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고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되는 그 앞단부터 이게 고려가 될 수 있으려면, 이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전략 계획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사실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의 유형마다의 분명히 특성들은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중심시 가지가 됐던 근린재생형이 됐건 그 유형별로의 특성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의 기초지자체 안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의 목표라는 것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목표에 따라서 이런 평가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런 지자체 단위에서의 어떤 이런 모니터링과 사업평가, 성과평가에 대한 체계가 틀을 잡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의미에서의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하는 거는 2012년 말인가요? 2017년 말인가요? 이제 그때 아무래도 이제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계획 체계라던가 계획 내용을 조금 간소해 주면서 하면서 도시재생법에서 전략계획 내용이 간소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 이 성과 관리에 대한 내용이 옛날에 당초법에는 들어가 있다가 얘가 삭제됐어요, 조항이.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옛날에 시작 당시에는 이게 있었을 때는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수립을 하시려고 좀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7년도에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아, 이거는 지금 급하지 않구나. 좀, 아,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되나 보다라는 사인이 조금 암묵적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좀 더 이제 이게 더 이렇게 사업 추진되는 과정 쪽으로의 이제 인볼브가 더 많아진 거라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어찌됐든 이제 또 사업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관리도 있지만, 이 끝난 종료된 사업들에 대한 성과가 당초 목표대로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관리의 개념까지를 포함한 그런 지표들은 지자체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주시에서는 사실 대체 지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사실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종합성과평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그 용역을 수행을 하기는 했지만 그때 굉장히 국토부하고의 여러 차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진에서는 이걸 전국적으로 통일할 수는 없다. 이거를 공통화하는 지표를 만드는 건 너무 어렵다. 그렇다고 보통 활성화 지역의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3가지 지표를 사용을 하기에는 또 안 돼요. 왜냐하면 노후도는 갈수록 증가를 하고 인구는 줄어들지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3가지 지표를 해서는 또 이 공통된 이 지표를 도출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런 우여곡절 끝에 뭐 이렇게 종합성과평가를 만들긴 했지만, 이제 그거는 하나의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샘플, 툴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의 이제 지자체별로 취사 선택을 하던가 별도의 지표를 자율적으로 만드는 것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이제 그걸 너무 중구난방으로 할 수는 없으니 적어도 뭐 그 지자체 차원에서의 그게 전략 계획이 됐던 무엇이 됐건 간에 어떤 하나의 그런 그 방향성과 사업 목표에 따른 그 툴을 체계를 만들어 주시고 그거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그 나중에 결과에 대한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도시재생 사업이 더 소규모의 도시로 갈수록
정상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는 굉장히 미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방문객이라던가 뭐 그 유동 인구가 느는 거, 사실 정해진 캐파의 이 범위이기 때문에 이 인구가 외부에서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게 막 눈에 띄게 증가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보다는 방문객이 와서 그 어떤 체류 시간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여기 와서 밥만 먹고 갔는데 최근에는 보니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동네를 한 바퀴 돌더라 라고 하는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어떤 그런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설문이라던가 이런 정성적인 거에 아무래도 비중이 높아져야 하고, 그것들에 대한 전후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설문조사라던가 이런 기록화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사실 그것이 어떤 그 정량화하는 자료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축적해 나가는 것이 어떤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성과와 효과를 이렇게 조금 보여주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지자체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기초 단위의 이런 인력, 기초지원센터라던가 이런 지원센터의 인력이 충분히 공고하게 확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 논문을 쓰신 거기 때문에 이제 앞에 있는 내용하고는 이제 조금 이 논문에 대한 내용으로 몇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것을 또 이제 어떤 분석의 과정, 이런 틀을 가지고 분석을 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게 이제 연구 방법에서 조사 대상을 선정을 하실 때 6개월 미만은 이제 삭제를 하시고 6개월 이상부터 이제 이렇게 이걸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그 조사 대상의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명확히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뭐 선행 연구에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일정한 기간을 했다던가, 아니면 이 조사 참여자 수의 평균적인 근무 연수가 뭐 이렇기 때문에 그 미만을 삭제했다던가, 뭔가 이런 근거가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아마 복리후생에 들어가 있었을까, 아니면 이 복리후생이 여기서 뭔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페이퍼를 여기다 옮기시다 보니까 각각 지표에 대한 정의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파악하기가 어렵긴 한데, 사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조금 중요한 하나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지표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고용의 지속성, 안정성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지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제 그거를 아마 복리후생으로 보신 건지 안 보신 건지,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지표에 대한 좀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표본수 자체가 많지는 않아서 이제 전체를 이제 하나로 이제 돌리시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위탁의 형태 그리고 근무 연수별로의 이 도출되는 결과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변수들이 다르게 포함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나눠서 보게 된다면 어떤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결과에 대한 해석 부분이 이 분석 결과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석 결과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저는 이게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업무량에 대한 어떤 불만족보다는 뭐 승진 기회라던가 뭐 그다음에 보람과 성취감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게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석은 사실은 이제 뭐 임금 수준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 급여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서 오히려 이제 그 해석 결과 이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게 너무 확대 해석이 된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어쨌든 모델 5형 1, 2, 3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됐던 요인들은 승진 기회와 보람과 성취감 이 부분이 가장 주요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이 결국에 이런 부분을 가장 지금 현재 직종에 계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이고, 이것을 어떤 승진 기회와 연결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에 자기 개발이 조금 가능한 어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측면에서의 어떤 이런 시사점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결론이 조금 더 강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지자체 단위로서의 계속적인 어떤 노력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어떤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그 전문 자격 인증 제도에 대한 운영 방안도 마지막에 써주시기는 했는데,
이 도시생 전문 자격 인증제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재호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뉴딜 그 중장기 발전 방안이라는 저희가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하나의 분과에서 이 인증제도에 대한 논의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거는 많이들 제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는가에 대한 거는 아직 좀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모두 관점이 다르신 것 같아요. 이거를 완전히 뭐 기사 1급, 2급과 같은 이런 자격제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경력을 증빙해주고 이 경력을 연차로 이제 이런 일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에 어떤 그 경력을 산정을 해서 이제 산정해주는 방식으로 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논의를 통해서 정해 가는 것이 조금 더 이 남아있는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워낙 그 교생의 정책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지원기구 또 그 센터장 하시면서 지자체 교류나 지원도 많이 하시고 특히 또 도시재생 사업 그 제도화되면서 초반부터 또 관여도 하셔가지고 지금 오늘 그 발제됐던 그 성과 지표의 초기의 과정의 고민이나 조금 또 미흡했던 부분 또 지나가면서 좀 지자체와의 뭐 교류 관계 또 말씀 주셨고 어찌 보면 뭐 그 지자체 현장에서 하시는 거 이상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뭐 애착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과 성과의 평가 그것도 또 어떤 실적에 대한 평가도 있고 다양한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조금 구분도 필요하고 시기적인 부분에서도 그 사업의 추진 기간 중에 해야 될 것과 사업 이후에 또 피드백을 위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 뭐 차이 부분도 좀 말씀 주셨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지표 자체도 뭐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큰 틀에서 보면 지자체가 전략 계획 이런 데서 정말 전략적으로 그 사업의 추진 또 추진 이후에 그런 내용들을 어떤 담아가는 그 체계의 중요함과 뭐 그런 것도 좀 제도적인 좀 변화 과정 아쉬운 부분도 좀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뭐 연구적인 관점에서 연구조사 대상 내지는 조금 그런 그 지표들 연구의 그 변수 들어간 부분에 어떤 뭐 데피니션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또 이런 뭐 결과들의 뭐 활용과 정책 제언과 관련해서는 현재 또 그 진행하고 계시는 그런 그 정책 개선과 관련한 부분에서 좀 상황 원론적인 공감대 있는데 강론에서 또 굉장히 또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 세 번째 우리 또 그 도시재생 지원기구의 이상준 박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준입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 잘 들었고요. 또 앞서 토론 주신 분들 의견 소중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성과관리 부분하고 우리 지원센터 부분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각각 주제별로 좀 실무적인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또 오늘은 또 이제 학술 행사이기 때문에 또 우리 학계 또 연구를 하고 계신 우리 학교에 계신 분들한테 좀 당부 혹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들 같이 좀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과관리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제도화되어 있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차별 추진 실적 평가, 매년 단위 이제 사업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작년도의 예고 기간을 거쳐서 올해부터 처음 도입된 종합성과 평가, 이 두 가지가 이제 정부가 주관하는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평가와 연동해서 우리 각 지자체나 사업 현장 단위로 모니터링을 이제 권고하고 있는 것이 큰 제도의 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좀 그동안에 이제 지난 정부 사까지 포함해서 현재까지 약 7년 정도까지 진행됐는데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연차별 실적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정량적인 평가, 또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 공정과 예산 집행률 유지 평가로 많이 이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이제 이봉 센터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양상을 평가랑 행위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이 노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보정을 위해서 이 사업 관리라는 이제 평가 항목이 신설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쭉 이 제도의 틀만 보면은 매년 보완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긴 한데요. 문제는 한 해도 똑같은 평가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좋은 의미에서는 보완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매년 다른 평가 지표로 그것도 이제 평가의 직전에 이제 지표가 바뀌면서 사실은 그 새로 바뀐 지표에 상응하는 자료들을 구축하거나 증빙하지 못하는 이런 또 부작용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난 몇 년간 시행착오를 토대로 이제 평가 지표를 어느 정도 고정화 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최소한 2, 3년 정도는 동일한 평가 지표로 평가를 주관하고 그 이후에 한번 개선이 되는 이런 흐름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적 평가와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 이제 박정은 박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 실적 평가와 성과 평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적 평가는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의 실적을 볼 수밖에 없다면 성과 평가는 말 그대로 이 재생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파급을 특정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 종합성과 평가의 속성상 국가 단위의 어떤 정책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토부에서는 이 통일된 어떤 지표를 많이 요구하게 되었고, 또 실제 평가 지표를 만드신 국토연구원 측에서는 사업의 유형이 다르고 대상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거를 하나의 획일적인 평가 지표로 만들 수 없다라는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제 통일화된 어떤 지표로 이제 공지가 된 상태인데요. 이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각 지자체별로 대체 지표 혹은 추가 지표 등을 선별해서 이제 입증하도록 이제 실제 제도는 운영이 되고 있죠. 그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이 대다수의 지역이 이런 성과에 해당되는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거나 혹은 정책적 제안의 과제로 도출하기 위한 위원회 프로세스가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과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잘했냐 못했냐보다는 그런 정책적인 효과가 있었냐 없느냐가 더 핵심이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 스스로 혹은 광역이나 중앙의 기관에서 봤을 때 제도 개선 사항을 착안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목표인데 이 사업 성과 전후에 발생되는 상황들을 이 기록을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확장이 이제 어려워진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몇 가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사업 선정 시점부터 실적 또는 성과에 대한 평가 지표를 이 중앙정부, 광역, 그리고 기초 현장에서 서로 확정하고 들어가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자율적으로 혹은 사업 계획서의 어떤 주안 사항에 따라서 임의로 이제 이런 지표들을 설정하다 보니 이 통일된 어떤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평가가 이제 내실 있게 이루어지려면은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작동이 돼야지만 사실은 공무원 조직에서는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적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 변경이라든지 또 차년도 사업 선정이 어느 연동이 되다 보니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데요. 종합성과평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마중물 집행이 끝난 이후에 일회성 평가를 하다 보니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좀 평가가 좀 안 나와도 싫은 소리 한번 들으면 그만이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합성과평가 부분이 후속 인센티브 사업으로 좀 연동될 수 있는 체계가 들어와야지만 좀 책임감 있는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좀 학술적인 내용인데요. 이 국가 단위의 성과를 측정하는 종합성과 평가가 지금 현재는 대부분 현장 조사에 의해서 어떤 지표값들을 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선은 이제 국가 단위의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활성화 지역 단위의 개별 성과들을 단순히 집계하는 행위만으로는 사실 좀 측정 자체가 좀 어려움이 공착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현장 주체분들이 매년 이것을 이제 현장에서 필드 서베이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만 국가 단위의 성과는 이제 이런 현장 조사 방법이 아니라 통계적 접근에 의해서 좀 도시 단위에서 측정을 하는 방법이 학술적으로 새롭게 좀 고민이 되면 좋다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현장 조사 방식은 이제 좀 비정형 데이터 위주의 데이터 분석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결과와 연동시킬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지금 뭐 학교에 계신 분들 혹은 이제 뭐 공부를 하고 계신 우리 젊은 후학분들께서 좀 새로운 평가 기법에 대한 다양한 좀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지원 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이 뉴딜 사업이 들어오면서 이 지원센터의 외형은 상당히 이제 많이 커졌다고 할 수 있죠. 지금 400곳을 넘어서 거의 500곳에 가까운 숫자가 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14년도, 15년도, 16년도와 비교해 보면은 지원센터라는 조직을 만드는 것 자체는 상당히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특히 14년도 같은 경우는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데만 해도 거의 1년, 2년 가까이 실강의를 해야지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뭐 하루 이틀에도 만들어지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를 드리면. 문제는 센터의 개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개별 센터의 조직과 인력은 과연 적정하냐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후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이제 센터장을 포함해서 2인에서 3인 내외, 그것도 이제 비정규직 형태 혹은 단기간 근로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센터 조직 혹은 인력의 안정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당초 14년도부터 설정했었던 이 체계상에는 광역, 기초, 현장 센터가 수평적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적 관계라기보다는 수평적 관계이고 각각의 기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상급 센터가 하급 센터를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조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광역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광역시와 광역도로 나눠지는데요. 옆에서 좀 지켜본 결과 광역도와 광역시의 광역센터는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광역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하나의 지자체이기 때문에 일종의 시 단위의 센터의 성격을 상당히 띠고 있는 반면에 도의 광역센터는 사실은 이제 시군구와 도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관계죠. 그러다 보니 역할 자체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초와 현장센터 간의 관계인데요. 지금 이제 기초센터가 상대적으로는 제일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름은 기초센터로 돼 있지만 사실상 현장센터에 준하는 기초센터가 또 대부분을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현장센터 위주로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장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마중물 지원이 종료되면은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현장지원센터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최초 정책에는 현장지원센터가 후속적인 자생적 사업을 위해서 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권고를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이 없어지는 순간 현장지원센터는 존속하기 어렵다라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시군구 단위의 기초센터가 모체가 되어서 사업 현장이 나름대로 시차를 두고 발생이 되고 시군구 센터의 중간 이제 관리직들이 현장 센터의 뭐 사무국장급 정도로 파견 나가는 형태, 이제 즉 조직과 인력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 뭐 기술적인 문제가 몇 가지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 대부분 단기 근로자 형식의 이제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체가 되는 기초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별 사업 현장이 시차를 두고 생겼을 때 파견이 나가는 자체는 개념적으로 가능한데 과연 이제 1년 혹은 2년 이상의 근로를 연속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제 검토가 돼야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학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 연 박사님의 이제 연구에 대해서 조금 제언을 드리자면은 지금 요 연구의 후속 연구로 이 정성적 분석을 기반한 연구가 하나 좀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연구에서는 어떤 직무 요인,
특히 이제 이직과 관련된 직무 요인을 중심으로 해서 정량적인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 또 참여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또 많은 변수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충분한 인력과 조직, 그 적정한 업무의 범위를 갖고 있는 센터와 그렇지 않은 센터 간에는 동일한 요건에도 상당히 다른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처리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정성적인 분석으로 비교군을 설정해서 연구를 하시면은 지금 선행된 연구의 결과를 조금 더 그 확장을 시켜서 좀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와 관련돼서 저희 지원기구에서 항상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적정 규모의 조직과 인력이 과연 몇 명이냐 이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직관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정책을 설계하려면 어느 정도 학술적 견지에서 나와 있는 근거가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연구들이 쭉 이어져 나간다면은 다음 정부 정책에서는 조금 더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좀 중복되지 않는 부분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준 박사님. 많은 내용 말씀 주셨습니다.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좀 꼭 집어서 또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추진실적 평가, 종합성과 평가, 앞서도 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최근에 그런 성과 평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정량적이고, 최근에 이제 그런 추진적 평가는 좀 이렇게 진행 상황 공정, 뭐 예산 집행, 뭐 이런 거에 아주 뭐 오리엔트 되다 보니까 사실 뭐 현장에서는 그런 또 다른 측면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실 있는 성과, 파급 효과, 뭐 이런 부분들을 다루기 어려운, 오히려 지금 중앙정부의 이런 관리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장애가 되고 있죠. 정말 현장의 문제인 것 같고요.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파급 효과를 좀 큰 틀에서 길게 보면서 사실은 피드백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러한 지금 그 다양한 형태의 관리와 평가가 있지만, 뭐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의미 있게 정책적으로나 또 지역 현장에서 피드백되고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지 고민도 되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풀어가고 또 정책적인 어떤 대안도 좀 만들어 주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통일된 측정, 이게 뭐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라도 이거 공감이 되는데요. 뭐 중앙이나 광역이나 기초나 조금 시작 단계에서부터 합의가 되고 공감이 될 수 있다면 뭐 일관된 뭐 그런 좀 지표 모니터링 평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인센티브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현장에서 공무원들 만나 보면, 뭐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이니까 편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진짜 뭐 이렇게 하기만 하고 아무런 뭐 인센티브가 없으니 진짜 배째라 하고서 버티다가 뭐 부실하더라도 나는 옮겨가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도 참 많더라고요. 공무원분들도 되게 고생 많이 하시는데, 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진짜 그 취지처럼 잘 돌아가려면 말씀처럼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센터 한시적인 부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초 내에서도 여러 현장들 많진 않더라도 시차를 두고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초 지자체가 의미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면 지금 두 번째 발제와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안정성 내지는 또 뭐 보람, 승진 여러 가지 체계의 가능성도 말씀해 주셨고, 한편으로는 조금은 기술적으로는 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고 또 센터와 관련해서는 또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량적인 차원에서 조직, 인력, 업무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진짜 뭐 그 인력이
예, 아까 그 결과 지시되는 것처럼 한 분이 계신 데랑 7분이 계신데 그래도 결국 많지 않은데 한 분이 어떤 분이고 한 분이 얼마만큼의 역량으로 어떤 범위를 커버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조직 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센터의 여건, 센터의 어떤 뭐 캐파나 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영구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조금은 그러한 조직 인력, 뭐 전문성과 관련된 정성적인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금 더 실태화 개선의 어떤 고민,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뭐 당초에 좀 시간이 여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가 딱 예정된 시간 맞췄는데요. 사실 뭐 여러 세미나 많이 그 진행도 해보고 기획도 해보고 논의도 해봤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주제, 주제는 두 가지였지만 사실 연결돼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 중앙정부의 정책에서부터 실제 지자체 현장의 지금 추진까지 관여되는 많은 분들이 발제 토론에 참여해 주시다 보니까 굉장히 뭐 최근에 시의적이고 아주 깊이 있는 이슈, 또 많은 발전적인 논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니까 여기저기 그 저희 대학원생분들 말고도 뭐 다른 분들이 또 뭐 참여도 하고 계신데 뭐 발제하신 분들 좀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뒤에 또 연결이 바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세션으로. 그래서 이봉 센터장님 또 연재우 박사님 좋은 발제해 주셨는데 한 번 더 발언 기회를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자, 그 바쁜 와중에 발제해 주신 두 분과 또 깊이 있는 토론해 주신 우리 세 분 토론자분들, 참관해 주신 우리 지역개발학회 또 뭐 우리 대학원생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션 8 이렇게 토론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